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어지러워집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로 우리 부부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며 이야기할게요. 저는 올해 38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는 결혼 10년 차이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어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코딩과 기술에 푹 빠져 있던 내성적인 학생이었고, 아내는 문해창작과를 전공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는 밝은 성격이었죠. 동아리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가까워졌어요. 아내는 늘 웃음이 많았고 저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저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었지만 아내는 그런 제게 먼저 다가와 농담을 던지고 같이 밥을 먹자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그때 아내의 미소에 반해서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를 향해 웃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결혼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무난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밝고 사교적인 성격을 유지했고, 저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갔어요. 저희 부부는 다투는 일이 드물었어요.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아내가 워낙 분위기를 잘 풀어주는 성격이라 금방 화해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 아내가 장난스럽게 "야, 나도 좀 봐줘" 라고 말하며 웃음을 유도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늘 고마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아내와 딸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견 IT 기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회사에서는 꼼꼼한 일 처리로 인정받는 편이에요. 결혼 초반에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았어요. 그때는 아내와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했고, 결혼 1년 차에 아내가 "당신 나보다 컴퓨터랑 더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투덜대기도 했죠. 그래도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며 기다려줬어요. 딸이 태어난 후로는 더 안정적인 회사로 옮겼고 최대한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IT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여전히 정신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아내가 집에서 딸을 돌보고 저를 묵묵히 지원해줬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고마워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23년 6월쯤부터였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코딩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서 서버 점검을 해야 했죠. 집에 들어오면 거의 밤 11시, 심하면 새벽 1시를 넘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걱정하며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라고" 말하면서도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들어와 쓰러지듯 소파에 누웠을 때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고는 "내일은 좀 일찍 와. 우리 딸이 아빠 기다리다 잤어라고 속삭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고,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거든요. 평소 아내는 저녁에 딸을 재우고 나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거나 저랑 같이 맥주 한 캔씩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어요. 저희 부부만의 소소한 의식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저녁에 자꾸 외출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 만나고 온다거나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책 모임 있다면서 나갔다가 9시, 10시쯤 돌아왔어요. 저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라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고 저도 그걸 아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자주 없으니 아내가 외로울까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심지어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한 번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회사에서 막 돌아온 터라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이 시간에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가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해주다 늦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아내에게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 아내가 쓰는 플로럴 계열의 부드러운 향수가 아니라 좀 더 강렬하고 스파이시한 남성용 향수 같은 냄새였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너무 피곤해서 더 캐묻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냥 아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묻은 냄새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외출할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도 꼼꼼히 했어요. 평소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편한 운동화 차림으로 다니던 아내가 갑자기 슬립 드레스나 하이힐을 신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제가 선물해 준 적 없는 새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가는 걸 보고 의아했던 적도 있었죠. 저는 농담처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웃으며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대충 입으면 민망하잖아. 좀 신경 쓴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아내의 밝은 미소를 보니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10월 제가 회사에서 드물게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빨리 마무리돼서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딸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핑크퐁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아빠, 엄마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언제 나갔어? 라고 물었더니 딸이 오후에 나갔는데 오늘 좀 늦을 거라고 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갔어요. 또 늦은 밤 외출이라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 친구들이랑 밥 먹는 중이야. 좀 이따 갈게라는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평소 아내답지 않게 딱딱했어요. 아내는 보통 문자를 보낼 때 히읗히읗나 하트 이모티콘을 꼭 넣었는데 그 답장은 너무 건조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이고 재웠어요. 딸이 아빠, 엄마 언제 와? 라고 묻는 바람에 곧 올 거야. 걱정 말라고 달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얼굴이 살짝 상기돼 있고 옷차림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검은색 슬립 드레스에 하이힐, 그리고 은은한 메이크업까지. 꼭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오늘 어디 있었어? 좀 늦네. 아내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들이랑 이태원에서 밥 먹고 와인 한잔 했어.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손으로는 계속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내가 긴장했을 때 자주 보이는 버릇이었어요.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딸이 자고 있는 걸 생각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태원에서 누구 만난 거야? 친구들 이름 좀 말해줘.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동네 엄마들 몇 명이랑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는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10년 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나도 내 시간 좀 가져도 되잖아. 라며 짜증을 내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 입는 옷, 화장의 정도, 심지어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예민해졌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아내가 샤워 중이었고 아내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아내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편이었고 아내도 저를 믿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해준 터였죠.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이 저를 움직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잠금 화면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 6자리 숫자로 쉽게 풀렸어요. 카톡 대화 목록을 훑어보던 중 JH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대화 내용이 꽤 길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대화를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아내와 JH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처음 몇 줄은 평범했어요. 날씨 이야기, 최근 본 영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몇 가지 문장이 제 눈에 박혔어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 진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언제 볼까요? 히읗히읗 나도 재밌었어. 다음 주 화요일 어때? 좋죠. 이번엔 좀 더 조용한 데서 보자. 그 이모티콘, 그리고 조용한 데서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이건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더 읽어보려 했지만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TV를 켠 척했어요. 아내가 거실로 나오면서 뭐해?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TV 보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방금 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JH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아내의 핸드폰을 다시 볼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아내의 외출 패턴을 분석해 봤어요. 아내는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나갔고 보통 7시쯤 나가서 11시 이후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 시간에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옳은 행동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진실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아내가 또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며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그래, 잘 다녀와라고 웃으며 보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선 뒤 저는 딸을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딸이 아빠 어디가? 라고 묻기에 아빠 잠깐 회사 다녀올게라고 둘러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내는 차를 몰고 강남역 근처로 향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거리를 두고 아내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내는 강남역 근처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아내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분쯤 뒤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그 남자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에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는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몰래 따라갔어요.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나와 근처의 와인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와인바 밖에서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아내의 손을 살짝 잡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던 제가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다니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가 새벽 12시쯤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누구 만났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친구들이랑이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강남역 레스토랑, 와인바. 거기서 남자랑 둘이 있는 거 다 봤어. 그게 누구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야. 요리 강의 들으면서 알게 됐어.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사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몰래 만난 거야? 라고 다그쳤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웃게 해줬어. 그냥 그게 좋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외로웠다는 말, 제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내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걸까? 아내가 외로움을 느낄 만큼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걸까?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아직 깊지 않다고 그냥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정도라고 주장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가끔 수업 후에 커피나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와인바에서 손을 잡던 모습, 아내의 생기 넘치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라고 요구했어요. 아내는 알았어. 미안해라며 약속했고 제 앞에서 JH라는 사람과의 카톡 대화를 삭제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의 외출이 줄어들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여전히 가끔 친구들 만난다며 나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불안했고 아내가 정말 그 남자와 연락을 끊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내도 제 태도가 변한 걸 눈치챘는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던 부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눈치를 보는 어색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줄이고 최대한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딸이 좋아하는 키즈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와도 대화를 늘리려고 했어요. 저녁에 딸을 재우고 나면 같이 와인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봤어요. 아내도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저와 딸을 챙겼고 외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아내가 핸드폰을 볼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곤 했어요.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었어? 라고 묻고 싶어지는 충동을 참아야 했어요. 아내도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볼 때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다시 바빠졌어요.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사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연봉 인상과 승진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지만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근을 최소화했어요. 프로젝트 팀원들과 협업하며 효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했고 가능한 한 8시까지는 집에 돌아오려고 했어요. 아내는 저를 응원하며 이제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내가 다시 문화센터에 요리 강의를 등록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쳐갔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당신이랑 같이 배워볼까? 우리 같이 요리하면 재밌을 것 같아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함께 요리 강의에 등록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에 가서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를 만들며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내가 요리하다가 실수로 소스를 엎질렀을 때 제가 장난스럽게 이거 먹을 수 있겠어? 라고 놀리면 아내가 그럼 당신이 해봐 라며 웃으며 받아쳤어요. 그 시간 동안 아내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가끔 아내가 외출할 때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친구들이랑 책 모임 있다며 나갔을 때 저도 모르게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자꾸 확인하는 거야? 믿어줘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둘러댔지만 서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사건은
우리 부부 사이에 여전히 가시 같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리 강의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외출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생겨서 미팅이 있다거나 요리 강의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느라 늦어질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요리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외출이 다시 잦아지고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불안이 되살아났어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문화센터에서 뭐 하는 거야? 아내는 그냥 요리 강의 끝나고 팀원들이랑 같이 레시피 정리하거나 새로운 메뉴 기획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 남자 아직도 연락하는 거야?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단호하게 아니야. 그때 다 정리했어. 당신이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미안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자꾸 늦게 와? 내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당신이잖아.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크게 다퉜어요. 아내는 나도 내 삶이 필요해. 당신은 회사에서 바쁘다고 나한테 신경 안 쓰면서 내가 뭘 하든 의심만 해.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내가 모르는 데서 다른 남자랑이라고 말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 다툼 이후 우리 부부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을 챙기고 각자 할 일 하느라 바빠서 대화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냈고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짧게 대화하는 관계가 됐어요. 저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요리 강의가 끝난 후 아내가 팀원들이랑 잠깐 미팅 있다며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따라 불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딸을 친정에 맡기고 아내가 간다는 문화센터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문화센터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미팅 끝나고 커피숍에서 자료 정리 중이야라는 답장이 왔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자주 간다는 커피숍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찾아봤어요. 그러다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아내를 발견했어요. 아내는 그때 그 남자 JH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또다시 제가 모르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와 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왜 여기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저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당신이 그 사람이지? 내 아내한테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라고 따졌어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는 그냥 요리 강의에서 만난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더 말하지 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그 남자는 어색하게 일어나 카페를 나갔고 저와 아내는 카페 구석에 남겨졌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또 만난 거야?
나를 이렇게 배신하면서까지 그 사람이 뭐가 좋았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았어. 당신은 늘 회사, 프로젝트, 일 그거만 중요했어. 나는 그냥 당신 아내, 딸 엄마로만 사는 게 지쳤어.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나를 웃게 해줬어. 그냥 그게 필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아내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제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깊어지긴 했지만 아직 신체적인 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그 남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이번에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그 남자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제 앞에서 삭제하게 했어요. 아내는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를 믿어줘라고 울며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부부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거의 하지 않고 매일 7시까지는 집에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어요. 제주도, 강원도, 심지어 근교의 캠핑장까지 다니며 가족의 추억을 쌓으려고 했어요. 아내도 저를 위해 더 노력했어요.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하고 딸을 재우고 나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면 여전히 불안했고 아내도 제가 늦게 들어오면 회사에서 누구 만난 거야? 라고 농담처럼 묻곤 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작년 12월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충돌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2달간 입원해야 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를 간호했어요.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간호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배신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도 나도 미안해. 당신이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대화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아내가 태어난 후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첫째, 서로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둘째,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 시간을 갖기. 셋째,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부부 사이를 조금씩 회복시켜줬어요. 지금은 결혼 10년 차를 지나 11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가끔 아내가 핸드폰을 볼 때 혹은 늦게 들어올 때면 불안한 마음이 스쳐가요. 아내도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다시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